우울증이라고 하는 이것도 일종의 증상인데 증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는지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문학과 예술의 비평에 활용하는지. 세 번째가 가라타니 고지인의 비평인데 일본의 세계적인 비평가이자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했는데 우리 교재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이 총 6개의 단원 이외에 꽤 많은 내용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고사까지 3개의 단원, 기말고사까지 또 3개의 단원, 총 6개의 단원만 공부하게 됩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이 세 가지가 이제 다 이제 위상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공부 내용이 다른데 약간의 이 큰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중간고사 범위도 사실은 좀 광범위한 내용이었지만 좀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체적인 윤곽을 숲을 좀 보면 지금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세 개의 이 테마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지식 체계에서 혹은 사상과 철학의 흐름 속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크게 삼각형으로 도식화했었죠. 이 꼭지점에 불을 좀 켜야 되겠네. A 꼭지점, B 꼭지점, C 꼭지점. 이건 그냥 도식이니까요. 도식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학문세계 혹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구 철학사, 서구 사상사를 압축한 도식이니까 내 나름대로 그냥 머릿속에 그려본 도식이니까 참고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대 주체 철학이 있다. 근대 철학을 특히 주체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주체를 제1원리로 앞세웠기 때문이죠.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대표를 우리가 데카르트, 그 다음에 칸트, 헤겔. 헤겔이 이제 이 근대 주체 철학을 완성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주의도 공부했죠. 이미 그죠? 이 구조주의 안에는 소시르도 있고 야콥슨도 있고 예를 들면 롤랑 바르트는 공부를 안 했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으로 프랑스 구조주의를 가지고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새로운 이름이 나오면 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구조주의 시학에서 이제 소시르 야콥슨을 이어서 우리 교재에는 사실은 롤랑 바르트도 나오거든요. 이제 구조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는 롤랑 바르트를 공부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으로 따지면 토드로프, 주네트 뭐 이런 사람들인데 아무튼 여기 롤랑 바르트를 대표만 쓰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후기 구조주의가 있고 여기에 해체주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해체주의자가 데리다인데, 데리다가 시도했던 이 해체는 바로 이 A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반대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원리는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이 근대 철학의 원리는 세 가지죠. 주체, 주체가 성립되는 가장 기본 일원리는 이성이니까 이성, 주체, 진리다. 여기에 이제 언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데리다 이전에 바로 우리가 공부한 하이데거가 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공부 안 했지만 사실은 이 해체주의의 대선배는 니체죠. 하이데거, 데리다로 이어지는 이 B 꼭지점이 있다.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A 꼭지점의 원리는 이성, 주체, 진리, 이 세 가지이고, B 꼭지점의 원리는 그걸 이제 해체주의라고 부른 것은 데리다지만, 이미 그러한 철학을 했던 사람은 선배로는 하이데거가 있고 니체가 있다. 하이데거의 개념 우리 실제로 공부했죠. 세계인의 존재라는 개념. 어떻게 이 주체 개념을, 그죠? 부정하면서 새로운 개념으로 주체 대신에 세계인의 존재. 그리고 데리다는 차연, 반복 가능성이라고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공부했던 차연 개념으로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 이제 이 구조주의가 있고 후기 구조주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철학 사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부했던 걸로만 따지면 소시르, 야콥슨, 그리고 이제 구조주의 문학이론, 구조시학이라고 말하는, 구조시학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 쉽게 얘기하면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다, 이런 뜻이죠. 구조시학. 여기에 롤랑 바르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네트도 있고, 뭐 토드로프도 있고, 다양한 구조주의 문학 이론이 있다. 왜 후기 구조주의는 이제 이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 고정성, 정태성, 즉 연구 대상을 움직이지 않은 대상으로,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구하는, 그걸 이제 정태적 연구인데, 그것을 뭐예요?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후기. 그래서 이게 포스트 구조주의, 포스트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제 들레즈죠. 푸코도 있고요. 서구 사상사를 지금 도식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정신분석이 있었죠. 그죠? 그럼 정신분석도 이 A에서 B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뭐 도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락강, 이 두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죠. 왜 구조주의가 A에서 B로 가는 길목에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자세하게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너무 큰 방대한 이 서양 사상사, 서양 철학사를 이 그림으로 그냥 도식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지금 약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구조주의가 주체와, 이건 해체 철학의 이 원리는 주체도 부정하고 이성을 부정하고 진리도 부정하죠. 그러니까 O라면 X다. 이 C꼭지점이 이제 제3의 입장인데, 정반대 대립 입장이 A와 B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에 이 수많은 현대 철학들이 어떻게 보면 이 근대 철학에 해당되는 이 헤겔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지를 큰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이 프로이트 락강의 이 좀 세부적인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공부했잖아요. 아주 자세하게는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주체가 형성될 때 이 자아와 주체는 소외된 주체다. 1차 소외가 일어나고 2차 소외가 일어나니까 진짜 자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아도 분열. 한 번 분열된 존재가 자아고,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이게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상상계고, 이게 상징계입니다. 프로이트와 락강을 이제 지금 종합해서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자아, 이때 주체는 다 뭐예요? 이렇게 소외된. 소외란 말을 프로이트가 거세란 말을 쓰다 그랬죠. 이걸 소외다. 라고 이제 재해석을 해줌으로 해서 정신분석학이 오해되고 있는 거, 대중들에게 잘못 인식되고 있는 걸 재해석을 많이 한 사람이 이제 락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도 이 주체도 완전한 절대적인 견고한 명백한 그죠? 안정적인 그런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정신분석이 특히 이제 이 근대 철학이 얘기했던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이 의식, 이성과 의식이죠. 이걸 중심으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자신감에 찬 근대인들에게 이런 얘기가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겠죠. 즉, 완전한 자아도 완전한 주체도 아니다. 인간은. 그렇죠? 자기로부터, 자기 순수한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그래서 끊임없이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걸 욕망을 통해서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체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게 정신분석이 무의식을 탐구하면서 이 의식의 세계와 보다 더 인간을 뭐예요? 인간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존재에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의식보다 무의식이다. 라는 이 근본적인 이 얘기가, 원리가, 정신분석의 그 원리가 이 근대 주체 철학과는 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주체와 이 자아 주체, 그리고 이 의식의 중심을 두는 이 철학과 이 무의식의 중심을 두는 정신분석이 그렇죠. 구조주의도 소실은 언어학 분야에서 구조주의고, 야콥스는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와 이 소실을 연결시켜서 이제 프랑스 구조주의로 이어주는데, 소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이 구조주의는 이제 인류학에서는 레비스트로스, 그죠? 또 여러 분야에서 이 구조주의가 20세기 이후에 새로운 지적 흐름을 이루는데, 공통분모는 뭔가 하면요,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보다 구조가 더 앞선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문화와 문명 속에서 이 구조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규칙이 모든 곳에서, 그죠? 그래서 인류학 같은 데서는 친족 구조, 결혼 구조, 혹은 의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아래에서 인간 중심주의를 깨트리고 구조가 더 앞선다, 인간보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주의가 또 이 A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그런 후기 구조주의는 이 구조주의보다 또 한 번 더 이 뭡니까? 이 고정성 그리고 정태성, 이걸 벗어나서 더 활성화시킵니다. 역동적 상태로 구조주의를 가져오는데, 거기에 이 푸코 들레즈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과 분열분석을 비교할 때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을 들레즈가 상당히 수용했지만, 카탈이라는 사람과 만나서 분열분석이라는 새로운 이제 안티오이디푸스, 즉 정신분석에 반대하는 분열분석을 이제 시도할 때 이 들레즈가 카탈이와 함께 그것도 이제 후기 구조주의인데, 정신분석으로 또 더 벗어나서 더 뭐예요? 인간 정신의 구조를 어디에 강조점을 둡니까? 실제, 상상계, 상징계보다 실제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이제 어떤
이론을 펼치게 되죠. 그것도 그러니까 정신분석도 A에서 B로 가는 것이고 구조주의도 그렇고 후기 구조주의도 그렇고요. 궁극적으로는 가장 극단에 있는 이 B 꼭지점에 있는 게 이 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중간고사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중간고사 때까지 공부한 것 중에서 이 시에 해당되는 게 이제 바로 현대 논정의 수사학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이 이제 세 권의 책이죠. 그죠?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신수사. 그죠? 신수사. 두 번째는 논정의 용도. 세 번째는 제임스 크로스화이트의 이성의 수사. 저자들을 기억해야 되겠죠. 페렐만, 티테카. 이것은 스티븐 툴민. 이것은 제임스 크로스화이트. 다시 적지 않겠습니다. 카인 페렐만, 루시 얼버 티테카. 여기는 스티븐 툴민. 여기는 그래서 이 논정의 수사학은 이성 주체 진리로 따지면은 그죠? 이성은 다시 긍정하고 그러나 주체도 긍정하는데 이 진리는 부정하죠. 그러나 이때 이성도 이 이성은 아니죠. 이때 주체도 이 주체는 아니죠. 그리고 진리 대신에 합의에 도달하는 거. 그죠? 왜? 절대 진리는 없으니까. 뭐에 의해서?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요즘 뭐 정치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 이 얘기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A와 B에 해당되는 저 지식 체계를 갖고 우리 정치 현실을 설명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 얘기는 현재 우리 정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좀 상당히 부합되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절대 진리를 누가 갖고 있느냐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청중에 의해서, 청중은 평가하는 사람이죠. 지금 대법원으로 내려왔는데 헌재에서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대법원은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죠. 평가의 주체, 그죠? 평가하기에 청중이론. 그러나 이것은 정도의 차이에 의해서 진리가, 그죠?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에 의해서. 이런 것도 크게 보면 A에서 A와도 거리를 두고 B와도 거리를 둬서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얘기들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발트 벤야민도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제 3의 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1930년대경에 주로 독일의 문해 비평가이자 사상가인데 다시 재발굴이 돼서 재해석하고 재연구가 많이 되는 것이 최근에 발트 벤야민 이후에 예를 들면 바디오, 랑시에르, 지젝, 아감벤 이런 최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런 철학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준 어떻게 보면 원조에 해당되는 발트 벤야민입니다. 발트 벤야민의 철학은 여기 얘기하듯이 문학과 사상, 문학뿐만 아니고 매체이론, 매체이론이니까 미디어죠. 미디어 이론에도 선구적인 개념들을 많이 제공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이 있는데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을 대표하는 것은 사진과 영화예요.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에 태동해서 지금 우리 20세기에는 거의 사진과 예술이 대중문화의 주도권을 갖고 있잖아요. 특히 영화가. 그것이 갖고 있는 미디어적 속성, 이걸 이 사람이 아주 1930년대에 이미 선구적으로 미디어 이론을 펼쳤어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대표적인 개념이 이제 아우라죠. 아우라. 기술 복제 시대에 사진이나 영화 같은 이런 예술은 예전의 전통적인 예술, 대표적인 전통적인 예술을 회화로 이제 대표한다면 회화는
원본성이 있는데 영화나 사진은 복제가 가능하잖아요. 기술로 복제를 해내죠. 지금 유명한 영화 감독의 영화가 전 세계에 동시 개봉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이게 필름을 복제해가지고 상영을 하니까요. 그게 바로 사진과 영화가 바로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이 아우라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아주 압축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우라라고 하는 것은 원본성이 갖는 이례적인 어떤 분위기 같은 것인데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는 고유한 어떤 느낌이나 분위기인데 기술 복제 예술 작품은 아우라가 사라지겠죠. 당연히 찍어내니까. 그러나 이 아우라가 사라지는 이 현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과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같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트 베냐민은 영화 예술이 오히려 이 아우라가 상실되는 기술 복제 예술에 희망을 거는 거지요. 왜? 이 영화와 같은 예술을 통해서 이 대중들이 각성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혁명의 뭡니까?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비교되는 사람이 아도르노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상당히 복잡한 관계인데 호르크하이머라는 이론가까지 다 포함해서 이들을 보통 이제 비판 철학 혹은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2차 세계대전 즈음에 이들이 활동했고 주로 파시즘의 세력을 피해서 망명해서 이 학파를 계속 유지했고 이 아도르노가 발트 베냐민에게 연구비를 계속 제공해주고 자기 연구소에서 논문이 출간되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아도르노가 많이 베냐민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도르노는 이 문화산업이라는 우리 융합 전공 중에 문화산업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얼핏 들으니까. 근데 이 아도르노가 이 얘기를 처음 했는데 아도르노가 말할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개념으로. 즉, 문화산업 속에서 예술은 더 이상 상업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 밖을 벗어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아도르노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문화산업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 발트 베냐민은 그런 점에서 보면 긍정과 부정 사이에서 계속 이론적 줄다리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런 영향을 준 여러 학문의 영역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은 이 발트 베냐민의 언어 철학에 있다라고 보고 오늘부터 공부하는 것은 언어 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언어 철학과 문학에 대해서 논문이 2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언어 철학에 대해서만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 끝에 이 우리 교재에 있는 여러 단원 중에서 총 6개를 선택했는데 그 중에 이제 발트 베냐민이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줬기 때문에 현대 비평과 현대 철학에 많은 영향을 줬기 때문에 발트 베냐민을 공부하는데 발트 베냐민만 해도 지금 보세요. 언어 철학, 사상, 문학, 매체 이론, 역사 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만 공부하는 것도 한 학기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우리가 맛보기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언어 철학을 공부한다. 두 번째 공부할 멜랑콜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크게 보면 이 정신분석학의 한 분야입니다. 네. 정신분석은 지금 의식과 무의식, 인간의 정신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게 조금 잘 안 보네요.
프로이트와 락강이 생각하는 정신은 의식과 무의식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차 도식, 2차 도식을 그리고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라는 정신 구조의 도식을 그린 것도 이걸 자기들이 연구하는 정신 분석이라는 학문이 뭘 연구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정신을 연구해요. 근데 그 안에는 의식과 무의식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욕망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욕망의 공식, 그죠? 그 다이아몬드 공식, 그죠? 대상 A를 추구하는 다이아몬드 공식. 그때 이제 욕망 공식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충동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본능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이것이 다 이 정신 분석의 연구 대상이에요. 인간이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큰 카테고리, 이건 큰 카테고리고 그 안에는 또 욕망, 충동, 본능 조금씩 다른데 그 규정이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욕망은 뭐예요? 요구에서 욕구를 뺀 거다 그랬을 때 요구나 욕구도 이제 다 연구 대상이겠죠. 그 다음에 감정도 연구 대상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건 희노애락 같은 거잖아요. 근데 감정이라는 이 카테고리 안에서 다시 세분해서 우리가 일반 감정이라고 말하는 희노애락보다 더 강렬한 감정 같은 게 있어요. 행동을 유발시키고 혹은 엄청난 의식과 무의식과 욕망의 에너지가 저장되거나 에너지가 이동하거나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런 감정, 이런 걸 이제 보통 우리가 역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건 옛날 번역입니다. 요즘 이렇게 잘 번역 안 해요. 정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감흥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아펙트를 번역한 것인데 이 번역이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동 연구. 그래서 이 정동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인데, 인간의 감정인데, 이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행동을 유발시키거나 충격을 주거나 또는 억압을 가해서 어떤 영향력을 주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멜랑콜리는 우울증인데 여기에 속해요. 애도도 있고 멜랑콜리도 있고 여기에도 많은 정동 혹은 감정 연구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연구가 우울증 연구예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두 번째 공부할 대상인데 이건 정신분석학의 대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동 연구는 두 개의 물줄기가 있어요. 하나는 프로이트 락강으로부터 출발하는 정신분석으로부터 정동 연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스피노자, 들레즈. 여기 들레즈가 있잖아요. 스피노자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와 들레즈가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그 다음에 오늘 너무 복잡한 얘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는데 마숨이라는 최근의 학자가 스피노자의 이 정동, 들레즈의 정동 이런 것들을 자기 이론으로 다 종합해서 바로 이 최근의 정동 이론을 펼치고 있는 이론가입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 혹은 사회 현상 등등 최근 한 20년, 15년, 20년 동안에 이 정동 연구가 상당한 트렌드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 현상으로서도 우울 같은 것도 연구 대상이 되고요. 또 혐오, 우리 페미니즘 이슈와 관련해서 혐오라고 하는 것도 정동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원천이 있다. 하나는 프로이트 락강의 정신분석학으로부터는 정동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스피노자, 들레즈를 거쳐서 마숨이라고 하는 이 정동 이론가의 이론을 통해서 정동 이론이 또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연구 대상은 똑같습니다. 인간의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평범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긍정적인 힘만은 아니고 부정적인 힘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혐오 같은 게 대표적으로 부정적인 힘이죠. 엄청난 가짜 뉴스를 통해서 혐오라고 하는 정동이 사회에 형성되어서 그것이 영향력을 주면 엄청난 피해자들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고 그 회복하기 어려운 어떤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다 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주로 이제 첫 번째 원천, 즉 프로이트로부터 시작되는 이 우울증 연구를 우리가 공부해보고 그것을 문학이나 예술에서도 그 멜랑콜리라고 하는 현상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상, 즉 치료로서의 우울증 연구뿐만 아니고 문학과 예술의 원천이 되는 원동력으로서의 멜랑콜리도 같이 연구를 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라타니 고진도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번째 입장이에요. 가라타니 고진도요. 가라타니 고진은 또 복잡합니다. 가라타니 고진의 이 사상적 이 뭡니까 흐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라타니 고진까지 얘기하게 되면 너무 복잡한데 크게 보면 지금 이 세 번째 입장이 있다. 즉 뭐 이후에 후기 구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가 크게 보면 큰 물결 속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A로부터 벗어나서 B로 가는 그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큰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게 후기 구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해체주의인데 그 해체주의 시대에 발터 베냐민으로부터 이 많은 제3의 새로운 사상들이 전개가 됐고 또 가라타니 고진 같은 사람도 파란만장하게 사상적 흐름을 전개했다. 가라타니 고진은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혹시 조교 나중에 이거 지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 강의하는데 좀 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 지워주고.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세 개의 단원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었는데, 발터 베냐민부터 이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게 켜졌나 모르겠어요. 켜진 것 같네요. 자, 우리 교재를 보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발터 베냐민과 관련된 이 논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 철학이고 두 번째가 문의 이론이에요. 문학과 예술의 이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발터 베냐민은 이 두 분야가 출발점이지만 매체 이론이나 역사 철학 같은 또 새로운 영역까지 선구적으로 어떻게 보면 영감을 줬다. 그래서 현대 철학과 비평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발터 베냐민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아도르노라는 이 동시대 독일의 철학자이죠. 세계적인 철학자. 아도르노의 사상과 발터 베냐민을 비교하는 데까지 한번 나아가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아도르노도 문학 혹은 예술을 연구하거나 비평하는데 중요한 이론적 도움이 됩니다. 177쪽입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자, 이제 공부하려고 하니까 금방 또 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얘기하고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던 가라타니 고진의 이 철학적, 사상적 흐름 혹은 문학 이론이 파란만장하다고 얘기했는데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이 방향이 크게 보면 현대 철학과 현대 사상의 흐름이라고 하지만 A가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구조주의를 모르고 후기 구조주의를 알 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을 잘 모르고 포스트 모더니즘을 알 수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해체주의만 내가 공부하겠다. 이게 잘못이라는 얘기죠. 왜? A를 모르고 A를 부정한 B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로 이제 가라타니 고진이 처음 이제 가장 유명해진 것은 일본 근대 문학의 기원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론이 이제 방법론만 얘기해요. 내용까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 단원에 가서 공부하기로 하고요. 그게 바로 니체의 계보학을 푸코가 아까 후기 구조주의라고 그랬잖아요. 푸코가 니체의 계보학을 자기식으로 계보학을 더 발전시켰고 그 계보학을 가지고 그 방법론을 가지고 일본 근대 문학이 언제 시작됐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 문학 근대 문학과 어떻게 처음에 다르게 도착적으로 그러니까 전도되어서 시작됐는가. 처음 시작과 지금은 이게 뒤바뀌어 있다. 전도됐다. 이 얘기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푸코의 계보학을 자기 연구 방법론으로 삼았던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후기 구조주의적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일본 근대 문학의 시작을 연구한 거예요. 우리도 한국 근대 문학의 시작을 연구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런 방법론을 가지면. 그럼 엄청나게 새로운 방법론을 가지고 연구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새로운 결과가 도출됐는데 충격을 줬죠. 그래서 그 방법론이.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다시 사상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뭐에 중점을 두나 하면 칸트와 마르크스의 방점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기 구조주의에서 다시 근대 철학의 사상가에게 자기 방법론을 얻은 거예요. 헤겔의 역사 철학 같은 것이죠. 그리고 마르크스의 방법론이고 칸트의 방법론. 그래서 그 칸트와 마르크스를 서로 트랜스크리틱하는 트랜스라고 하는 게 전환한다. 그죠? 바꾼다. 이런 거잖아요. 트랜스젠더, 성을 바꾸는 거. 트랜스포머, 형태를 바꾸는 거. 트랜스크리틱, 비평을 전환시키는 거. 그죠? 전환 비평이라고 굳이 직역하면 그런데 그 속뜻은 그 책 제목이 트랜스크리틱이에요. 책 제목은 뭐와 뭐를 서로 칸트 철학을 마르크스의 관점으로 연구하고 마르크스 사상을 칸트 철학으로 연구한다는 겁니다. 이게 트랜스크리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점을 찍은 두 사상가가 칸트와 마르크스죠. 푸코의 계보학으로 연구를 하다가 오히려 근대 철학의 강력한 사상가 칸트 그리고 마르크스 이들을 가지고 새로운 자기 방법론을 삼아 가지고 사상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뭔가 선풍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많은 충격을 줬죠. 그건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내가 뭘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가라타니 고진 얘기를 다시 끄집어냈냐면 이 A, B, C가 어느 하나가 자기 입장이라 그래서 다른 거는 무시해도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해체주의를 지나서 시 지점으로 가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논쟁의 수사학도 공부하고 여기 벤자민도 공부하고 앞으로 바디우도 공부할 수 있고 지젝도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이 시 꼭지점의 여러 흐름들을 공부할 텐데 A, B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C를 어떻게 해? 이것만 자기가 관심을 갖는다.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을 잠깐 소개한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후기 구조주의에서 근대 철학의 사상가를 자기 방법론에
원천으로 삼았으니까 그게 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근대 철학, 현대 철학, 그 다음에 C로 왔다. 그렇다고 해서 A와 B가 사라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중요성이. A와 B의 중요성도 여전히 살아있다. 거기서 다시 우리가 새로운 뭔가를 얻어낼 수 있다. 그죠? A에서도 새로운 걸 계속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데카르트도 공부하고 칸트도 공부하고 헤겔도 공부해야 되는데 칸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가라타니 고진을 공부할 때 칸트와 마르크스가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사상적 변화를 일으킨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칸트를 다시 공부하게 될 거예요. 칸트도요. 궁극적으로는 헤겔적 역사 철학으로 거의 마르크스보다 더 뭡니까? 인류의 역사를 큰 거시적 시선으로 보는 게 지금 가라타니 고진의 세계사 연구예요. 어찌 보면 거의 마르크스적인 거죠. 그게 세계사의 구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의 가라타니 고진도 우리나라에 번역이 거의 다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세계사의 구조 같은 책은 거의 마르크스가 뭡니까? 원시 공산사회 맞나요? 중세 봉건사회, 근대 자본주의, 그 다음 근대 이후에 그죠? 후근대에 다시 뭡니까? 공산사회가 온다고 하는 그 정도의 거시적인 어떤 역사 철학을 가지고 세계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거시적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A 꼭지점이 거시적인 철학이었다면 그거에 반대하는 B 꼭지점은 미시적인 거. 거시적인 서사는 끝났다는 거잖아요. 거시 서사는 끝났다. 미시적인 것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C로 가는 지점은 다시 그것을 종합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벤자민의 언어 철학도 광범위한데 그 중에서 미메시스 개념만 가지고 좀 정리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언어 철학도 상당히 연구할 내용이 풍부한데 그 중에서 미메시스 개념을 중심으로 해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기 내가 얘기했던 것이 여기 소개되어 있습니다. 1892년에 탄생해서 1940년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주로 활동은 20년대, 30년대. 그리고 아깝게 세상을 떠났죠. 독일 파시즘의 압제를 피해서 망명하려고 하다가 망명길에서 독약을 마시고 자살하게 되는 좌절감에 빠져서 절망감에 빠져서 자살하게 되는 벤자민의 전기를 읽어보면요. 일종의 평전이죠. 벤자민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있으니까 벤자민도 멜랑콜리였다. 즉 우울증자였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상적 원천이 그 우울이라고 하는 정상과 연관이 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철학, 미학, 예술, 문해학, 역사학, 정신분석학과 같은 인문학뿐만 아니고 정치, 사회, 매체학. 이제 이 발트 벤자민이 관심 가졌던 또 아주 특수한 분야가 있는데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지금. 이 분야에 각각 어떤 원천을 많이 제공해 줬어요. 그 중에 정치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정치신학.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학문인데 정치학하고 신학을 결합시킨 분야가 정치신학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그 정치신학의 어떤 하나의 원천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재에 수업의 내용 진도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내가 몇 번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언급했던 바로 사도 바울에 대한 연구도 바로 이 발트 벤자민이 물꼬를 텄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젝이나 바디우나 아감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발트 벤자민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재조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벤자민은 굉장히 복잡한 사상적 원천이 있지만 가장 큰 두 개는
바로 신학적 사유와 역사적 유물론입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죠. 유대교의 신비주의적 정통 카발라와 메시아주의라고 하는 신학적 사유가 이게 독특한 겁니다. 그죠? 철학자나 문학 비평가에게 이런 종교적 신학적 요소가 사상적 원천이 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 발트 베냐민이 바로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연구하게 된다는 거겠죠. 나중에 신학 또 하나는 역사 유물론입니다. 이거 간단히 얘기하면 마르크스주의예요. 신학적 사유와 마르크스주의가 공존한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이 그죠? 한 자리에 모순 대립되는 양상이 한 자리에 있는 것과 같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신앙을 그죠? 종교를 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아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교를 부정하기 때문에 신학적 사유와 역사적 유물론이 공존한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하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정립된 형태의 철학적 저서는 아니지만 에세이 형식으로 파편적인 형식으로 그래서 많은 분야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천으로 따지면 그 두 가지다. 이 두 가지가 사상적 원천이다. 근데 이건 상당히 처음부터 모순을 안고 있죠. 그러나 신학적 사유와 역사적 유물론은 그의 사상 전반에서 긴밀히 얽혀 있고 그래서 많은 쟁점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이제 비유를 이 발트 베냐민이 스스로 자기 마지막 작품인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라는 논문입니다. 1940년이니까 바로 죽기 전에 1940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쓴 글이에요. 바로 이 글이 뭐예요? 역사 철학의 뭡니까? 중요한 텍스트를 이룹니다. 역사 철학. 아까 여러 영역들에 영향을 줬는데 그중에 역사 철학도 있다 그랬잖아요. 자,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라는 곳에서 자기 자신의 이 사상적 원천을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자동기계인데요. 장기 뜨는 자동기계예요. 이런 거 요즘은 컴퓨터와 우리가 뭐 장기도 뜨고 뭡니까 하투도 치고 이렇게 하는데 게임을 하자 일종의 게임인데 요거는 이제 예전에 지금과 같은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죠? 요즘은 자동기계가 이걸 컴퓨터가 대신하지만 이 당시에는 장기 자동기계인데 이 안에 사람이 숨어서 그죠? 몸집이 작은 곱추 같은 사람이 난쟁이가 숨어서 곱추 난쟁이가 숨어서 장기를 실제로 두는 거죠. 근데 기계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들은 이 장치에 상응하는 짝을 철학에서 표상해 볼 수 있다. 역사적 유물론으로 불리는 인형이 늘 이기도록 되어 있다 했어요. 자, 마르크스주의가 늘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이 고추 난장이가 들어있는데 이 고추 난장이가 신학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현상적으로 보면 역사적 유물론이 항상 승리하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서 장기를 둔 사람은 신학이란 겁니다. 이게 비유예요. 자기 사상 전체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인형은 오늘날 주지하다시피 왜소하고 흉측해졌으며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왜 숨어서 장기를 둬야 되니까 이게 바로 신학이란 겁니다. 신학을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면 어떤 상대와도 겨누어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상당히 논쟁이 되는데 왜냐면요. 신학과 역사 유물론 중에 이 발트 베냐민이 무엇을 더 뭡니까? 비중을 뒀느냐. 어디에 더 방점을 찍었느냐. 잘 읽어보세요. 어느 것 같아요. 어차피 모습을 드러내어서는 안 되는 왜? 이제는 왜소해졌으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영역이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1930년에서 40년 이 시점이니까. 그러나 이 신학이 안에서 실제로 장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좀 묘해요. 누가 누구를 고용해요? 역사적 유물론이 신학을 자기 편으로 고용한다 그랬죠. 그럼 누가 주인인 것 같아요? 역사적 유물론이 신학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신학이 역사적 유물론을 조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 해석이 분분해요. 우리 수강생들 각자 해석해 보세요. 발트 베냐민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말한 것이 자기 사상의 근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자기 중심에 있는지 라고 말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번역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정확한 번역인가 이것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번역가가 의역을 해버리면 이게 정확한 문장을 우리가 모르고 그냥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발트 베냐민 원절을 가지고 번역의 문제까지 삼아서 과연 이것이 누가 더 발트 베냐민은 신학을 더 중심에 두었는지 역사 유물론을 중심에 뒀는지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의견이 있어요. 지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발트 베냐민의 사상적 핵심에 있다, 중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이 논문에서 언어 철학이기 때문에 언어 철학은 상당히 이제 이 베냐민 사상의 이론적 토대를 이룹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학 비평이라든지 역사 철학이라든지 매체 이론이라든지 이런 논문들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1916년에 시작된 언어 철학입니다. 번역자의 과제 1923년. 자, 번역의 문제까지 다뤄요. 번역은 지금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에 우리 한국 문학에서도 학계에서도 번역의 문제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번역과 관련된 문제를 1923년에 발트 베냐민이 제시를 합니다. 물론 번역 이론은 발트 베냐민 이외에 많은 번역 이론들이 있겠죠. 그러나 발트 베냐민이 번역에도 상당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 다음에 유사성론, 미메시스 능력, 언어사회학의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1935년까지 이 언어 철학이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럼 이 언어 철학은 문학 비평에도 그죠? 원천이 될 테고 매체 이론에도 원천이 되고 역사 철학에도 그리고 정치 신학에도 다 원천이 되는 기본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언어 철학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미메시스라고 하는 개념, 미메시스는 우리가 보통 모방 뭐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하는데 이 미메시스도 굉장히 그 의미가 그 내포된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또 그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개념이 중심인지를 미리 한번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미메시스. 두 번째, 마법성. 언어와 마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미메시스, 마법성. 그 다음에 아담의 언어. 독특한, 바로 이게 이제 신학과 관련된 성경의 인물, 아담이 이 언어 철학의 중요한 어떤 개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번역, 아까 얘기했죠. 번역. 그 다음에 순수 언어. 그 다음에 유사성. 핵심은 미메시스인데, 이런 키워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베냐민 언어 철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언어 철학에도 그러니까 뭐가 개입되어 있어요? 신앙적 요소. 그죠? 성경적 모티프, 아담의 언어라고 하는 게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발트 베냐민을 공부하면서 누구랑 비교하면 가장 뭡니까? 정리가 잘 되나 하면요. 소시르. 우리가 구조주의 언어학, 현대 구조주의 학문의 기초를 제공한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이 바로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면 발트 베냐민의 언어 철학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현대 언어학은 소시르의 구조주의 언어학으로부터 출발했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퍼스의 기호학이라는 게 있어요. 퍼스. 기호학은 크게 두 개로 크게 양분되는데 하나는 소시르의 기호학과 또 한쪽은 퍼스의 기호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공부하기로 하고 지금은 벤자민과 소시르를 비교해 본다면 벤자민의 언어 철학의 특성을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건너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범위에서 빠지는 거예요. 어디서 빠지나 하면요. 181에서 즉 2장입니다. 2장은 미메시스론의 역사적 전개라고 해서 지금 뭐 아까 얘기했던 아도르노, 마르크스 어디서부터 출발하나 하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미메시스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미메시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미메시스 그러면 이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개라는 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건 그냥 건너뛰는데 각자가 어렵지 않습니다. 저 뭡니까? 세 갈래 정통이 있다. 181쪽 밑에 마지막 줄. 그게 첫 번째는 플라톤 계열의 모방론. 그렇죠? 182쪽. 둘째는 아리스토텔레스 계열의 모방론. 셋째는 문학적 전범에 대한 모방. 그죠? 그 다음에 183쪽에 보면 마르크스 레닌에 의해 제기된 리얼리즘론, 그 다음에 루카치도 나오고요. 변정국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마르크스주의의 예술론에도 바로 이, 그죠? 리얼리즘론에도 이 모방, 미메시스라는 게 상당히 기본적인 개념이죠. 그러나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죠? 플라톤 계열, 아리스토텔레스 계열, 그 다음에 문학적 전범에 대한 모방 계열, 그 다음에 리얼리즘 계열, 루카치도 나오고 아드로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건너뛴다고 생각하고 이제 바로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미메시스론하고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론을 구분해야 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미메시스 하면 너무 많은 이론들이 있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그 다음에 마르크스, 리얼리즘론, 다 이제 미메시스라는 용어를 공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터 벤야민의 미메시스는 그것과 다 다르다. 이것만 일단 전제하고 우리가 공부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법이라는 말과 아담의 언어부터 시작해 봅시다. 바로 첫 번째 논문입니다. 벤자민이 아까 얘기했죠.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가장 일반론이겠죠. 그래서 일반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언어의 일반성을 지금 연구하는 차원입니다. 언어의 일반 개념과 본질을 역사적으로 성찰하는 것이 이 논문인데 키워드는 마법성, 이름 언어, 아담의 언어예요. 자, 벤자민은 인간의 정신적 삶을 표출한 것은 모두 일종의 언어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면 정신적 삶입니다. 그죠? 언어, 정신적 삶. 언어는 그 언어에 상응하는 정신적 본질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사실은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 현대 언어적 관점에서는 사실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소시르의 언어를 보세요. 소시르의 언어는 기호이고 일단 기초적으로 기호는 기표와 기의의 결합으로 기표를 통해서 기의를 알려주는 것인데, 그죠? 전달하는 것인데 그것은 정신적 삶과는 무관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물론 정신을 기표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일반 기호적인 측면에서 사물을 드러내는 하나의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것이 이제 현대 기호학의 원천을 이루는 구조주의 언어학인데, 그리고 그것의 관계는 사이적이죠. 항상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반드시 그래야 될 필요성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약속을 한 거예요. 사회적 약속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속은 이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어가 변화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신적 삶을 언어가 그대로 표현한다고 하는 이것은 거의 뭡니까? 현대적이지 않은 얘기 같아요. 언어 철학에서. 왜냐하면 소시르적 언어관이 현대 언어관이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정신적 본질이 언어 속에서 전달되는 것이지 언어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언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발터 베냐민이. 이 무슨 말이에요? 언어를 통해서, 언어 속에서, 자, 이것의 차이를 이해하려면 언어를 통해서는 우리가 데카르트의 언어관 생각해 보면 돼요. 이성을 가진 주체가 사실과 부합하는 딱 들어맞는 어떤 언어를 구사해서 진리를 표출할 때 그 언어는 도구예요. 그죠? 전달 도구야. 매체일 뿐이에요. 여기가 언어를 통해 해당되지.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이 언어가, 그죠? 여기 언어 있잖아요. 이 언어가. 데카르트의 언어가 바로 이 통했어야. 소시르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기피와 기회의 관계를 통해서, 그죠? 전달하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구적 혹은 매개적 역할이다. 그죠? 통해서란 말이. 근데 그 안에, 언어 안에 그 정신이 들어있다. 이 말은 깊이와 길이를 거의 동일시하는 거죠. 깊이와 길이가 자의적 관계가 아닌 거지. 깊이와 길이가 본질적 관계지. 반드시 그 기회에는 이 깊이만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일치하니까. 그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있으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마법성입니다. 현대 이성, 이 데카르트적 이성으로 따지면 이건 마법적인 거예요. 그만큼 소시르적이지도 않고 데카르트적이지도 않은 어떤 언어관이지. 깊이와 길이가 일치하고 그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있다.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있어요. 와, 그게 특히 인간 삶을 그 안에 다 집어넣어서 들어있어.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미신이라는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사극 같은 거 보면요. 그 궁중에서 막 암투가 벌어져. 그래서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막 미우니까, 죽이고 싶으니까 막 바늘로 찌르고 막 칼로 찌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 사람 막 피토하고 막 쓰러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 인형하고 그 사람하고를 일치시키는 거지. 깊이와 길이를. 이거 마법이잖아요. 지금으로 우리는 이미 미신에서 계몽되어서 이 데카르트적 이성, 근대 철학의 이성으로 계몽되어서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래서 미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미신 대신에 마법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마법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근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마법적인 거야. 언어 안에 정신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깊이와 길이가 일치한다는 거. 그러나 발트 베냐민은 인간의 언어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것이 퇴색됐지만 아담 때는 아담이 이름을 붙이는 그 이름이 그 동물의 혹은 그 나무의 그 자연물 혹은 동물 생명체의 그 본질 그 자체를 그 이름이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깊이와 길이가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담의 언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지금 벤야민의 주장을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리 설명을 한 것입니다. 보세요. 언어를 수단이 아니라 본질로 간주한다. 언어는 사물의 언어적 본질을 전달한다. 모든 언어는 자기 자신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언어 안에, 그죠? 언어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언어 안에 이미 그 본질이 들어있고 정신이 들어있어. 호랑이라고 부르면 그건 단순히 기표가 아니야. 그 단어 안에 호랑이가 들어있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전달의 직접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언어 이론의 근본 문제이고 지금 이걸 1916년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근대야. 20세기 초야. 그러니까 발트 베냐민이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볼 때 이건 마법성이다. 거의 매직에 가깝다. 이미 소시르적인 그 언어관이 통용되고 있을 때니까요. 그래서 직접성이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다면 마법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법적이다. 직접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직접성, 정신적 전달의 직접성을 갖는다. 와, 이렇게 언어가 정신을 그대로 담아내는 직접성을 갖는다면 이제는 거의 마술 주문가 같겠지. 열려라 참깨 하면 열리는 거지. 그죠? 그 말이 엄청난, 그죠? 위력을 갖는 거겠죠? 힘을 갖는 거겠죠? 아까 내가 비유했듯이 그 사람의 인형을 만들어서 때리면 그 사람 코피가 터지고 막 이러는 거지. 자,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직접성, 마법성을 인간이 사물을 명명한다는 데서부터 찾았어요. 16번. 그죠? 인간이 사물을 명명한다. 그것을 이름 언어다. 이렇게 붙였어요. 이름 언어. 뭐 호랑이, 토끼, 고양이 뿐만 아니고 많은 이름을 인간이 사물을 명명한다. 그래서 이름 언어다. 이게 바로 마법성을 가진 언어다. 우리 시대에, 즉 20세기에 이런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마법사겠지. 그죠? 마법사. 그러나 이제 언어가 출발할 때는 이런 본질을 갖고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이제 창세기가 나옵니다. 벤야민이 이걸 순수 언어라 그래요. 순수 언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순수 언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순수하다, 뭐
뭡니까? 오염됐다. 이런 정도의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고 원형이라는 거죠. 그 원형은 이상형이라는 겁니다. 본질이자 이상형이란 뜻으로 순수라는 말을 썼어요. 순수.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본질이다. 근데 지금 현실의 언어는 다 여기 이러한 본질로부터 이 순수 언어로부터 조금은 다 부족하고 조금은 다 오염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순수 언어다. 이걸 염두에 둬야 인간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언어라는 말을 조금 잘 이해해야 돼요. 순수란 단어가 여러 의미로 사용되니까 순수란 것은 이상적인 어떤 본질이다. 이런 뜻으로 순수란 말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그 순수 언어의 사례를 구약의 성경의 창세기에서 얻어옵니다. 그래서 벤자민의 사상적 원천이 두 가지다. 하나는 신앙이고 하나는 마르크스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언어적으로 가장 현존적인 표현, 가장 명백하게 충만하고 확고한 것. 이것이 순수하게 정신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창조 행위는 언어의 창조적 전능을 가지고 시작한다. 그 다음에 사물을 이름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인간은 신이 창조주였던 언어를 인식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적 본질은 창조를 담당하는 언어다. 인간의 정신적 본질이 바로 이 이름 언어, 즉 사물의 이름을 붙이는 능력에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 붙인 것은 뭡니까? 직접성을 가지고 사물의 그 본질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기표와 기의가 일치했다는 뜻이죠. 그죠? 물론 그 순수 언어는 현실에서 존재하기 어렵겠지만 그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언어의 출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름 언어다. 용어를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중간고사 이제 경험해 봤으니까 기말고사 대비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긴 서술식이 나오든 짧은 서술식이 나오든 그 테마에 대해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답을 정리도 가능하고 답도 쓸 수 있겠죠. 여기 만약에 이게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트 벤야민의 언어 철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긴 문제로 나온다. 긴 서술식으로. 그럼 그 안에서 키워드를 잘 그죠? 기억하고 그 키워드 중심으로 다시 보충 설명을 쭉 하면 되겠죠. 그 중에 지금 이름 언어가 있습니다. 아담의 언어가 있고요. 직접성, 그리고 마법성, 이런 개념들이 핵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아담의 언어라고 부른다. 내가 여기 마지막에 얘기했어요. 그죠? 바로 소시르의 언어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소시르의 언어관은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야곱슨도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고, 락강도, 그죠? 락강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경계해서 양쪽에 다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요. 락강을 구조주의로 볼 수 있는 이유는 락강이 소시르 구조주의 이론을 가지고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을, 꿈 이론을 재해석하거든요. 그게 상상계, 상징계, 실제죠. 특히 상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어를 중심으로 이론을 펼치는 거니까요. 그러나 실제계로 락강의 이론이 전개된 후기 이론을 가면서 그게 후기 구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락강은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사이에서 이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시르 이후에 거의 많은 현대 학문이, 지식과 학문은 거의 이 구조주의적인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죠? 해체주의자 데리다도 이거 기표와 기의의 결합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게 절대 만날 수 없다는 더 극단적인 생각으로 자연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그래서 해체를 하잖아요. 해체까지 이러잖아. 그러니까 소시르에서 출발한 이 자의적 결합이라고 하는 거,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을 해체주의자는 더 극단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 아예 폭발시켜 버리는데, 뭐와 뭐의 관계를,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그런데 이제 발트 벤야민이 특이한 존재죠. 기표와 기의의 관계를 다시 결합시키려고 하는 거야. 절대적인 결합, 필연적인 결합. 그걸 어디서 원천을 가져와요? 성경에서, 아담의 언어에서 가져와서 인간의 언어는 원래 이러했다. 기표의 기의가 이런 것은 현대 이후에,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 소시르적인 언어관을 가지고 사고하지만 발트 벤야민은 1916년에 우리가 다시
인간의 원래 언어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소시르적인 언어로 현대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변화된 것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현대 언어는 이미 이런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으로 많이들 대중들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이 마법적 직접성은 원래 인간의 언어는 여기서 출발했다는 것이고, 왜 이렇게 됐는가도 종교적으로 설명하죠. 그게 바로 바벨탑 이후의 언어의 오염이다. 그죠? 언어의 오염으로 인해서 이게 다 분산되고 기표와 기의 관계도 멀어졌다. 그래서 지금은 뭐가 남았어요? 희미한 잔재만 남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이미 소시르적 기호론으로밖에 기표와 기의 관계를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 현대 사회에서, 20세기 사회에서 이 마법적 관계, 즉 기표와 기의 절대적 관계, 그죠? 정신의 삶이 언어에 그대로 들어있는 그 언어는 이제 희미한 잔재로 서고에, 그죠? 도서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전멸한 건 아니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희미한 잔재로 남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희미한 잔재로. 그러면 책은 뭐예요? 그 잔재가 쌓여져 있는 서고지. 우리는 그 책을 통해 가지고 그 절대적 순수 언어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죠. 순수 언어를 다시 사고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벤야민은 소시르 언어관과 상당히 정반대에 있는 언어관이지만 현대 언어의 그 기호화된 즉 기표와 기의 관계가 자의적으로 되고 더 멀어지게 된 그 현상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다시 근원을 생각해 보고 우리가 이 언어 철학을 다시 해봐야 된다. 그런 사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3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한 가지 예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소시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완전히 자의적 결합이에요? 아니면 이름과 그 사물의 본질이 어느 정도는 일치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아까 내가 막 그 인형에 바늘을 찌르면 피를 토하듯이 그건 미신이지만, 이름은 어느 정도 그 사물이나 동물의 성격이나 본질을 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호랑이를 호랑이라고 안 그러고 토끼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소시르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토끼라고 얘기해도 돼. 사회적 약속이니까. 호랑이란 동물을, 우리 고려대 상징 동물이 호랑이니까 호랑이를 토끼. 근데 안 될 것 같잖아. 호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토끼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잖아. 이게 바로 희미한 잔재입니다. 절대적 결합은 아니지만 지금은 희미한 잔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호랑이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토끼라고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다.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즉 필연적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 존재와 이 언어 사이에. 이게 희미한 잔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희미한 잔재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는데, 벤야민의 이 사상을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